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웹세미나 Recent Issues of Gastric ESD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ESD에 대하여 강의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에 이 논문을 정현채 교수님 지도로 작성하였는데요. 그게 마침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였습니다.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를 업으로 삼고 살고 있는 지금 이때의 논문을 보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물론 술기적으로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은 지금보다 훨씬 못했으나 나름대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 인디케이션, 그다음에 교육 부분 랜덤 케이스입니다. 현재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암의 3분의 1은 내시경으로 치료되고 있고요. 3분의 2는 수술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시술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2014년만 하더라도 벌써 7,700예의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 자료로는요, 제4차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에 나와 있는 내시경 절제술이 벌써 8,770건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10,000명 정도의 위암 환자가 내시경으로 치료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8,000예에서 800예에서 1,000예 정도의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산병원과 저희 병원이 이제 이렇게 경쟁해가면서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케이션은 크라이테리아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인디케이션은 시술 전에 이러이러게 하자라고 정하는 것이고요. 크라이테리아는 시술 이후에 병리 결과를 보고 추가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디케이션은 과거나 지금이나 분류는 똑같은데요. 단지 적용하는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위암, 즉 A 부분이 과거와 지금 모두 절대 적응증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얕은 궤양이 있거나 마이뉴트한 SM 인베이전이 있거나 혹은 세포형이 undifferentiated 타입인 경우까지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bsolute indication으로 오는 환자의 90%는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있고요. 10% 정도의 환자는 CT에서 림프 아데노패시가 의심되었거나 multiple lesion, difficult location, fundus 이런 경우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90%는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있다. 인디케이션과 크라이테리아가 항상 같은가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SM3가 좀 문제입니다. SM1, B3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B3 부분은 이게 이제 크라이테리아로서는 뭐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인디케이션으로는 삼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시경에서 점막 하암이 의심되면 바로 수술을 보내는 거지 내시경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시경 절제를 하였을 때 점막암으로 생각하고 절제를 하였는데 약간 점막하까지 침윤되어 있는 경우는 경과관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적응증은 절대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궤양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절대 적응증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no ulcer in the tumor라고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호합니다. ulcer라는 표현도 있고 ulceration이라는 표현도 있고 ulcer finding, ulcerated lesion, histological ulceration. 여러분 정확하게 차이를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의 적응증을 정할 때 사용했던 테이블인데요. 그때는 ulcer findings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점막암의 57.3%가 ulcer finding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나온 논문입니다. 즉 살짝만 들어갔던 것도 전부 얼서라고 분류한 상태에서 나온 적응증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내시경을 보았을 때 제법 아주 깊지는 않더라도 살짝 깊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얼서로 보시는 게 ESD 영역에서는 맞겠습니다. ulceration or scarring from previous lesion도 ulcerated lesion으로 분류되어 있다. 적어도 고토다 논문에는 그랬다. 라는 내용이고요. 패솔로지 파인딩도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주 넓게 얼서 파인딩을 정의하고 있다.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얼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고토다 논문에 의하면 ulcerated lesion입니다. 왜냐하면 병수를 중심으로 뚜렷한 얼서에 의한 스카에 의한 폴드가 있지 않습니까? ulcerated lesion입니다. 그러나 현재 얼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시경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넓은 의미의 얼서, ulcerated lesion에는 포함되지만 점막암이 틀림없어 보이고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초창기 제 환자였고요. 인디고 카민을 살포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인도에 있는 인디고 카민 원재료 생산 공장이 문을 닫아 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인디고 카민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재고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말쯤이면은 인디고 카민이 없어질 거라고 해서 내시경 치료를 하는 저희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다른 원재료 라인을 확보하였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있고요. 정부의 이제 허가를 득해서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잠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을 슬라이드 순서가 바뀌었네. 먼저 관찰한 이후에 인디고 카민을 뿌렸겠죠. 확대 내시경입니다. 오른쪽과 하단 부분은 정상 점막 패턴이고요. 가운데 부분은 이레귤라 패턴인데 이 부분이 캔서가 되겠습니다. 마킹하고 서컴프레셔 커팅, ESD 네, 루틴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고요. 2006년 당시에 환자였기 때문에 시행 시간은 한 4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걸 하십니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출혈 우려 때문에 병소에 대해서 스프레잉 카테타를 이용하여 이거는 아로사르민입니다. 얼서민을 살포하곤 했거든요. 임상 연구 결과 얼서민을 스프레이하는 것이 출혈 예방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하였는데요. 2006년도 당시에는 스프레이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타이탄 서뮤코자 파이브로시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조직 검사에 의한 강한 궤양 때문에 깊은 궤양 때문에 생겼던 거고요. 그러나 ESD 나이프로 충분히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를 했고요. 최종 병리 결과는 8mm 머스큘라리스 뮤코자에 국한된 조기위암이었으며
병리학적으로도 마이크로스코픽 얼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ESD 캔디데이트에서 궤양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 저의 생각은 깊고 뚜렷한 얼서는 점막 하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적응증에서 제외하고 수술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얕은 얼서는 점막하 암일 가능성이 제가 잘못 썼습니다. 점막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얼서가 있는 점막암 확대 적응증으로 보고 ESD를 시도합니다. 여기에 점막하암은 제가 잘못 쓴 내용입니다. 점막암. Single converging fold나 scarring from previous ulceration은 무시하고 ESD를 시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검사의 소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환자 안전을 위하여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절대 적응증과 일본에서의 절대 적응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절대 적응증은 과거나 지금이나 A를 절대 적응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이즈가 2cm가 넘더라도 얼서가 없는 경우를 absolute indication으로 잡았고요. 3cm 이하의 얼서가 있더라도 3cm 이상이면 절대 적응증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과거보다 특별히 실제로 적응증이 넓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좀 무슨 정치적인 이유겠지요. 뭐 보험 수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살짝 바꿔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표준적으로 ESD가 시행되고 있는 네, 약간 화면 조정하고 가겠습니다. 그 사이 제 얘기만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네,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잘 보이십니까? 네. 얼굴 보기보다는 화면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ESD가 시행되고 있는지 아시면 환자 상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환자 케이스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ESD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ESD 시대입니다. ESD 시대. 소화기 내시경 전문이라면 ESD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ESD를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저희 삼성 서울병원의 ESD 교육은 스텝와이즈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제 마치 모래밭에 글을 쓰는 것처럼 이제 트레이닝 백에 대고 이렇게 내시경을 조작하는 연습을 합니다. 조직 검사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만 하면 되는데요. ESD를 하려면 옆으로 이동해야 되고 돌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오래 하신 분들도 ESD 처음 시작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이런 트레이닝 백을 통해서 이런 느낌으로 빙글빙글 따라서 돌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 ESD를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핵심 교육 수단은 엔도젤인데요. 이러한 세팅을 만들어서 엔도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빨간 게 암이라고 생각하고 ESD 나이프를 이용해서 서컴프런셜 커팅을 하는 연습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고요. 어느 펠로우 선생님께서 첫 시술을 하셨던 장면인데요. 펜탁스사의 M나이프와 올림푸스사의 IT2 나이프를 이용해서 시행한 시술인데 처음 배우시는 분은 이 시술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한 너댓 번 해보시면 10분 이내에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10번 정도 하시면은요, 돼지에서 ESD 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돼지 ESD는 이렇게 합니다. 과거 저희 병원에서 처음 했던 건 2008년이고요. 매년 해오고 있었는데 2016년 이후에 내시경실에서
돼지 스토막을 가지고 시술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최근 올림푸스 송도 트레이닝 센터 KTEC에서 수술장을 열어가지고요. 실험은 올림푸스 송도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아티피셜 박스 시뮬레이터입니다. 박스 시뮬레이터의 스토막 부분을 제거하고 거기에 돼지 스토막을 연결해서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고요. 이게 좀 잘 되면은 라이브 피그 30에서 40kg 정도 되는 라이브 피그에 직접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픽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최근까지 저희도 올림푸스 송도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라이브 피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 펠로우 2년차 선생님들인데 그쪽 선생 KTEC에 계시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라이브 피그 ESD를 배우러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삼성 서울병원 선생님들이 가장 잘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유는 엔도젤 트레이닝 때문입니다. 엔도젤 트레이닝을 10개 정도 하고 나면은 라이브 피그를 아주 잘할 수 있고요. 엔도젤 트레이닝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라이브 피그를 하게 되면은 사실 교육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클리니컬 케이스에서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건 주거니 받거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의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의 여러 스텝 중 경험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술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경험이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보면 되고 술기 있는 부분을 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엔도젤 ESD 트레이닝을 10번 이상 하신 분, 엑스비보 피그 스토막도 하시고 그리고 라이브 피그까지도 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환자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요. 서전이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할 때 일부 스텝을 어시스턴트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자리를 전혀 뜨지 않고 항상 옆에 있으면서 저하고 일부 스텝만 조금씩 트레이니와 같이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세히 관찰하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스텝입니다. 병소를 잘 보고 마킹을 하는 것. 이 마킹이 빗나가면 리섹션 마진 포지티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트레이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시술을 하는 거고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시경 시술을 하고 한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펠로우 트레이닝을 마치면 막상 자기가 처음 취직하였을 때 가스트로 ESD를 혼자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한 선생님께서 삼성 창원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취직 첫 해에 가스트릭 ESD를 혼자서 70예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성과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던 거고요. 열심히 엔도젤 트레이닝과 라이브 피그 트레이닝을 하면 환자에서도 금방 잘할 수 있다. 교육을 잘 받으면 금방 잘할 수 있고요. 교육이 약간 미진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4인 1조의 엔도젤 트레이닝을 시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전북대에 내려가서 제가 전북대 펠로우 선생님들과 함께 엔도젤 ESD 트레이닝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올림푸스, 후지필름, 펜탁스, 내시경 3사 모두가 엔도젤 ESD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교육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인 1조로 신청을 하시면 아마 각 회사에서 여러분 내시경 ESD 실습을 도와드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각 회사에서 협소가 안 되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약간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단기 코스도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단기 코스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만들고 몇 명 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일단 중단된 상태인데요. 코로나가 끝나면 또 외국인 교육을 당장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 조기위암의 진단, 위암의 진단뿐만 아니고 내시경에 관련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많은 질문을 텍스트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내시경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환자에게 설명하고 진행하는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몇 개의 증례를 골랐습니다. 비교적 최근 증례들입니다. 58세 여성입니다. 전 정부 후벽에 융기 플러스 함몰형 병소가 보입니다. 2A 플러스 2C 병소입니다. 여러분, 내시경 치료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수술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얼서 파인딩은 있는 겁니다. 약간 그렇다 하더라도 뚜렷한 얼서는 없는 거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검사는 필요합니다만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3박 4일의 입원이 필요합니다. 내시경 시술 후 최종 병리 결과는 일주일 후 외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 후 암으로 확인되면 15% 정도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정도 약간 밀렸기 때문에 솔직하게 환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시경 대기 환자가 많아서 저희 병원에 똑같은 시술을 담당하는 교수가 4분 계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변경해 드릴 수 있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이 환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위암이 발견되었고요. 환자가 그 얘기를 듣고 본 병원 외과로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 병원에서 이 환자의 위암을 발견해 주신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환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외과로 예약을 하느냐? 내과로 가셔야지. 내시경 치료해야 된다. 환자 말씀이 외과로 예약하였는데 내시경 검사를 해주신 내과 선생님께서 예약 잘못됐다고 외과를 취소하고 내과를 가도록 추천하여 오늘 내과를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병원에서는 외과로 가도 내과로 오십니다. 어차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환자가 외과로 갔다 하더라도 내시경 적응증에 해당하면 내과로 트랜스퍼가 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같으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환자도 의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과 의사보다 외과 의사가 내시경 치료에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과에서 내시경 치료를 위해서 내과로 의뢰되었으나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들은요, 그 과정을 불편해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의사의 의견을 듣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작은 조기위암은 85%의 초기 성공률을 예상하는 상태에서 내시경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2005년 이전에는 수술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작은 조기위암은 내시경 치료를 하고 있고요. 내시경 치료를 해봅시다 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였고요. ESD 전 검사는 저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S안티젠, S안티바디, 일렉트로라이트, PT, 그 다음에 몇 가지 항체, 그 다음에 아트로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펩시노젠, 헬리코박터 안티바디, 체스트 PA, EKG, 스파이로미터, 스토막 CT. 뭐가 빠졌습니까? PET 안 합니다. EUS 안 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내시경도 안 합니다. 처음 진단하신 선생님이 깨끗한 사진을 남겨오신 경우는 그 사진에 의거해서 내시경 치료를 하고 있고요. 위치, 크기, 모양이 부적절해서 도저히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싶은 경우에 하나요.
내시경 재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시경 재검을 하고 있는 경우는 10에서 15%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오셨고 다른 문제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림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엔도투데이에 이 내용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데요. 환자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미리 차트에 써놓고 환자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이 부분을 의무 기록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가 시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시술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이 환자는 초음파 내시경을 물어보았는데 저희는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마음이 급했던지 다른 교수님 외래를 또 찾으셨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래서 그 선생님은 내시경을 하셨습니다. 이건 좀 의사 간의 차이가 있다는 뜻인데요. 외부 내시경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스토막의 다른 부위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위평소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이거는 병원 정책의 차이라기보다는 의사 개인의 취향, 진료 방법의 차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공통점은요. 그 선생님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어느 의사한테 가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거의 기본이고요. 사실은 제가 읽어봤더니 저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더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술은 깔끔하게 잘 진행되었고요. 최종 병리 결과도 깔끔하게 잘 나왔을 겁니다. 처방은 이렇습니다. 병동에 퇴원일 날 환자가 가는 처방을 여러분께 보여 3박 4일인데요. PPI를 스탠다드 도스를 저희가 4주 투약하고 있거든요. 4주 투약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무 약도 안 드립니다. 원래 드셨던 레보타이록신, 로스바스타틴, 무슨 살탄 원래 드시던 약이거든요. 만성병 때문에. 저희가 ES 때문에 드리는 약은 딱 하나. 28알. 이게 28알을 드려야 되는지 56알을 드려야 되는지 즉 한 달 드려야 되는지 2달 드려야 되는지가 논란인데 저희는 한 10년 동안은 2달 드렸는데요. 짧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한 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초기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한 5, 6년 전부터는 한 달로 바꿨고요. 지금은 모든 환자 한 달 쓰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간혹 힐링이 절 되면 조금 더 약을 2주 정도 드리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전혀 없었다. 패솔로지는 그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well differentiated고 poorly가 5% 섞여 있는 미분화 혼재함이었고 15mm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다른 리스크 팩터 전혀 없음 이렇게 나와서 경과 관찰하고 있고요. 외래 진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팔로우 에주 스케줄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분화, 혼재함, 점막함, 분화량이 많은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제 엔도투데이에 올려놓았으니 이 부분을 외래 설명서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달째 내시경을 하고 있거든요. 이 환자는 2달하고 이틀째 내시경을 했는데요. ESD 스카가 거의 아물었고요. 5mm 이하의 작은 함몰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을 4주 드렸고요. 4주간 약을 안 드셨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했더니 이렇게 작은 함몰부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PPI를 드리시겠습니까?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습니다. 어차피 언더라인 패톨로지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거든요. 그런데 의사에 따라서는 짧게 투약을 권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아직 통일하지 못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PPI를 2주 투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수 없는 의사 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다.
선생님, 최고령 ESD 환자는 몇 세입니까? 작년에 물어보셔가지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쭉 봤더니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98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98세? 처음 듣는 이야기여가지고요. 확인해 보았더니 그 환자는 주민등록은 98세였지만 실제 나이가 만 93세였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렇고요. 우리 병원 기록은 그렇고요. 제 환자 중에 가장 고령 환자는 91세 환자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래서 ESD를 시행하였고 튜블러 아데노카시노마, 파필러리 아데노카시노마가 섞인 타입, 23mm, 머스큘러스 뮤코자 인베이전이 있고 라테랄 마진, 버티칼 마진, 그 다음에 림포바스큘러 인베이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환자 치료 과정에 에피소드가 있어서 요거 제가 설명드립니다. 환자분에게 설명은 했고요. 근데 하기 전에 인사이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질병을 잘 모른다. 그래서 가족들께서 시술은 할 텐데 본인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이 환자는 결국 보통 환자에게 안 알리고 시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이제 90세가 넘은 환자고 내시경 치료할 때 암이라고 알리지 않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퇴원할 때 보니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의료진이 암을 감추려고 해도 자기 빼고 옆에 있는 환자들이 다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아십니다. 암을 감춘다고 해도. 그래서 의료진이 아무리 암이라는 걸 감추려고 해도 환자분이 저절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늘 실패합니다. 환자분들이 눈치가 있어서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서요. 요즘 시대에는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위암 ESD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은 1년에 한 1000명, 전국적으로는 1년에 10,000명 정도의 위암 환자, 전체적으로는 새로 진단되는 절제술이 필요한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내시경으로 치료되고 있다. 라고 대략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암 ESD 적응증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 몇 가지 미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미해결 과제는 절대 적응증만 보험급여가 되고요. 절대 적응증을 좀 벗어나는 경우 2.5cm는 아직 선별급여,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ESD 교육은 이제 잘 배워야 되고 펠로우 과정 때 트레이닝을 시키고는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시경 오래 하신 분 중에 ESD를 새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4인 1조로 영 어려우면 개인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비슷한 선생님들 이렇게 몇 분 모아가지고 엔도젤 ESD 트레이닝을 해드리겠습니다.